파도 마양정에서 일단 파도 다 보고 난 이후지. 자, 다시 할게. 적은 것이 얘들아 무슨 뜻이었더라? 잠시 동안 밤이 되어서 풍랑. 이런 풍랑이 뭐예요? 파도잖아요. 그쵸? 파도가 정하네. 정적 이미지야. 이러면 정적 이미지할 때 정적어는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다. 파도가 잔잔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번 파도가 멈췄다는 건 우리 앞에서 파도가 거세게 부는 게 내 마음이 뭐 했다는 뜻이었지 얘들아? 갈등이 최고조.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건 여러분 내 마음이 진정된 거. 그치? 이런 갈등이 해소될 걸 암시해주는 부분이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여기서 부상지척에 여러분 자 부상지척이라고 하면 부상 가까운 동해바다에 명월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내가 월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1번에다가 마음이 진정되는 건 갈등, 해소, 암시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자, 여러분 명월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명월은 월출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91번 갈게. 자, 여러분 서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봐보자. 서광천당이 보이는 듯 숨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서광이라고 하는 뜻이 얘들아 여기 봐봐. 상서로운 빛이야. 여러분 상서롭다는 말 이미 나왔었지? 여러분 그 해가 얘들아 이렇게 문용이 받치고 뜰 때 상서로운 구름이란 단어 썼잖아요. 상서롭다가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해가 뜨는 월출 볼 때, 아니야 일출 볼 때 상서로운 구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룡이 나왔을 때 이때 이게 해였잖아. 이때 해가 얘들아 그냥 단순히 해가 뜬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었던 게 아니었지. 누굴 상징도 했어? 임금님.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가 상서롭다라는 건 임금님을 나타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상서로운 빛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인대. 달빛이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보일 듯이 안 보일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달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달빛은 선생님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지만 그럼 여러분 누구라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냐면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상서롭다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뒤에다 다시 나올 거야. 임금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구름에 달이 보였다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달을 기다리고 있잖아. 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달이 보일 것처럼 하다가 안 보여. 저기 나올 것 같처럼 하다가 또 얘들 구름에 가려졌어. 그러면 결국은 달을 못 본 거잖아. 그때 화자가 드는 감정이 뭘까요? 기다렸다가 못하니까 아쉬움. 그치? 기다렸다가 못 보면 당연히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화자는 아쉬워서 얘들아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 아쉬워서 뭘 하냐면 주렴을 여러분 고쳐가 무슨 뜻이더라? 다시 걷어내고 옥계, 계단을 쓸어내며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청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을 기다리는 경건한 태도. 그러면 왜 여러분 경건한 태도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가 달빛은 그냥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상징할 수도 있다고? 임금님을 상징하니까 경건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 2번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표현법이 뭐예요? 주렴을, 어깨를 고쳐서 다시 걷고 다시 쓴다는 뜻이거든? 대꾸를 써야지. 그치?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자. 여러분 27쪽. 자, 계명성이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교재 있어? 우리 저번 교재 필요해. 있어? 있습니다. 교재 가져가. 27쪽이에요. 자, 계명성이 얘들아 샛별이라고 되어 있거든. 샛별이 돋을 때까지 달이 뜨길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샛별이 누구냐면 금성이네. 금성이 뜰 때까지도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달이 뜰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건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백년아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화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바다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월출을 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바다에서 꽃 한 송이가 백년화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보자. 얘들아, 이 바다에서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 얘들아, 화자가 기다리는 달이에요. 그럼 백년화는 여러분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을 비유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백년화는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거고, 즉 은유야. 그러면 이때 백년화의 원관념이 바로 여러분 화자가 기다렸던 달. 근데 아까 여러분 달은 누구이기도 하다고? 임금, 그치? 그래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임금님의 은혜, 임금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누가 보내셨을까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달을 뜨게끔 도와주는 사람은 여러분 자연을 관장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자연을 만들고 자연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물주, 그치? 그러면 달이라고 본다면 달을 보낸 주체가 조물주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임금님의 은혜는 누가 줘? 임금님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임금님이 보내주셨구나 이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임금님이 얘들아 왜 은혜를 주시냐면 달이 이렇게 뜨면 달이 얘들아 온 세상을 뭐 해줄 거냐면 비춰줄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임금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표현법에 안 썼지만 얘는 해석을 두 가지씩 할 수 있네. 중의법이야. 맞아. 한 좀 작지만 여러분 중의법 하나 더 쓸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봐봐. 달을 보면서 자기가 기다렸던 달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임금님 은혜라고 해도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일이 이렇게 좋다가 무슨 뜻이었더라 얘들아? 좋은, 그치? 좋은 세계를 누구에게? 남들에게도 다 보여주고만 싶다. 그러면 임금의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주고 싶대. 근데 임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신하들이어도 돼요. 신하도 백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임금의 은혜나 달빛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대. 그러면 목민관이더라 관찰사야. 그러면 관찰사로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애민정신이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봐봐,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자기도 예면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선정, 그치? 선정에 대한 포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가 돼야 되지 얘들아? 백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자연을 통해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어떤 미적 범주가 나타나야 돼요? 숭고미,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숭고미가 나타나는 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 이 선정을 드러냈던 게 얘들아 앞에서 어느 부분에서 선정이 나타났지? 두 군데 있었는데. 우선 여러분 회양, 맞아. 회양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처음부터 얘들아 내가 선정 다짐했었지. 두 번째, 자기를 막 용이라고 표현했잖아. 용소, 그치? 연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여기 남들이에요.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건 뒷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애민정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애민정신은 그럼 무조건 여러분 무슨 미가 나타난다? 숭고미가 나타난다. 그렇지. 자, 그 다음 거 할게. 유화주를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달이 뜨니까 유화주 신선이 마시는 술이야. 그러면 자기를 여전히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신선, 그치, 신선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자,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따옴표 표시해놨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정철이고 듣는 청자가 누구여야 되더라? 달에게라고 했으니까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선은 그게 누구니? 그러면 여기서 영웅은 여러분 200을 얘기해요. 근데 왜 갑자기 200을 찾을까? 200은 죽어서 뭐가 된 사람이지? 신선된 사람이잖아. 200이라고 하는 신선은 어디 가셨나요? 신선의 행방을 묻네요. 사선은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사선이 누구냐면 신라의 화랑들 4명을 얘기했었거든. 이 사람들 죽어서 뭐 됐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신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신선에 대한 여러분 행방을 찾고 있잖아요. 여전히 신선을 지향하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지향하는 감정을 동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선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옆에다 질문의 의도를 썼거든. 질문의 의도는 신선 세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내적 갈등이 있었잖아. 내적 갈등을 나타내주는 단어 두 개가 뭐였지 얘들아? 위정자로서의 얘들아 마음을 단어로 얘기해야 돼. 왕정.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그네 얘들아 이 근심. 객수. 그치?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얘들아 되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 객수. 앞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나타났어? 얘들아 애민정신은 왕정. 응. 왕정과 여러분 이 객수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서도 얘들아 지금 망향정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 보면 돼? 내적 갈등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내적 갈등이야. 근데 왜 여기 내적 갈등 썼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왕정 얘기했다가 바로 여러분 객수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보자. 자 그래서 아무나 만나 보아. 여러분 니은 초성에 있는 니은 안 읽을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옛 기별을 묻자 하니 물어보려고 하니. 자 선산. 여러분 선산 저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선이 사는 산. 동해에 갈 길이 멀고 멀구나. 그러면 여러분 신선들이 어디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산이나 동해 바다를 건너가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와 그들을 따라가기엔 너무 멀구나. 그러면 신선을 찾기가 매우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선산 동해가 무슨 산이냐면 삼신산이 있는 동해를 얘기하는데요. 동래산, 방장산, 영주산으로 동해에 있다고 하는 산이면서 모두 다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전히 신선을 계속 동경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혹시 여러분 동래산 앞에서 했는데 만폭동으로 가보세요. 만폭동 가시면 여러분 동래산이 적혀져 있죠. 만폭동이 어디였냐면 앞쪽이었다 얘들아. 그 금강산 본사 시작할 때. 영주문 무사하고 한 부분. 동래산이 뭐라고 돼 있어? 금강산의 여름 이름. 그치? 여러분 그 이 동래산은 금강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강산이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혹시 여러분 방장산이 어디 산인지 혹시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그 남쪽에 있는 큰 산 중에 하나 있는데 지리산. 여러분 지리산도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자 마지막 영주산. 여러분 영주산은 여러분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영주라고 하는 단어를 영주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영주고라고 하는 이름도 있잖아. 영주가 제주거든. 얘들 한라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라산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한라산에 신선이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에 있던 진시황이 여러분 한라산으로 여러분 신하들을 보내요. 신선들의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진짜 여러분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신하 이름이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서불이 내린 포구라고 해서 그래서 서귀포야.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는 옛날에 이런 신선과 관련된 일화들 되게 많아. 여러분 그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얘들아? 어떤 나무꾼이 한라산에 들어가서 사슴을 사냥하려고 들어갔는데 저기 얘들아 그 노루 궁뎅이하고 사슴 궁뎅이가 너무 예쁜 게 있더래. 아 저거 사슴이다 해서 엉덩이를 얘들아 화살로 딱 쐈더니 알고 봤더니 신선 엉덩이였던 거야. 그래서 신선이 엉덩이 화살 딱 박혀가지고 신선이 빡이 돌아서 여러분 그 한라산 꼭대기를 들고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한라산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가 생겼어 얘들아? 위에 맨 꼭대기에 변옥담 아니 뭐지? 얘가 생기고 그 파인대로 얘들아 그 산이 어디 갔냐면 삼방산이 그 모습이야. 진짜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냈어. 삼방산 밑에 있는 둘레가 이러면 한라산 위에 둘레랑 똑같대요. 과학적으로 똑같아. 그거는 여러분 신선들이 말한 거지만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마 화산 폭발로 날아갔겠죠.
진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설라들은 다 그걸 기반으로 한단 말이야. 여러분 신선에 대한 이야기 많거든,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신선들이 사는 산을 나는 그럼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전히 신선을 뭐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앞에서 했던 정사야. 동경,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결사 2번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이제 마지막 쪽이야. 송근, 여러분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송근. 소나무 뿌리, 그치?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풋잠을 잠깐 드니, 그러니까 이제 잠깐 꿈을 이렇게 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냐면 꿈을 꾸고 잠을 자고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꿈을 꾸는 이야기의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고 하더라? 소설에서 환문 구성이야. 여기 환문 구성 나타나. 그러면 환문 구성은 여러분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현실로 나올 거잖아. 그러면 여기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이걸 무슨 단계라고 해요? 임몽,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풋잠에 얼핏 드니가 임몽 단계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래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누구 그려놨니? 산신령 그려놨지? 신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꿈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꿈에 한 사람이 날 더려, 이러면 더려가 무슨 뜻이더라? 내가에게 이르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굴 만났냐면 한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건넸다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자. 꿈은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곳이냐면요, 갈등을 해소해주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소의 공간이 된다. 그러면 이때 만난 한 사람은 여러분 꿈속에서 만난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신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나는 누굴까, 얘들아? 정철 자기 자신이지, 그치? 그래서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이 말에 보면 신선이 나한테 말을 건넸대. 그러면 이 글은 무슨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서는 말을 주고받아. 대화체, 그치? 그래서 여기는 대화체의 구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신선은 정철이 얘들아 너무 추구하고 동경하는 대상이니까 신선을 나타내주는 말들은 선생님 다 하트 표시를 할게. 정철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부분은 세모 표시를 하자,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신선은 하트, 이러면 그 다음에 정철은 세모. 자, 그럼 넘어갈게요. 100번. 그대는 나를 모르냐. 상계, 이러면 상계가 어디야? 상계. 하늘세계, 그치? 천상계를 얘기하는 거지. 하늘세계. 하늘세계의 진선이었다. 여러분 진선 한자 그대로 다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진짜 신선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였죠, 여러분? 신선이 말했으니까 신선은 화자고 신선이 청자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정철이지. 그러면 이때 그대가 누구 무슨 표시해줘야 되더라? 정철, 세모. 그러면 나를 모르니 할 때 나는 여러분 누구야? 말하는 신선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선. 그러면 여러분 너는 하늘세계의 진선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때 진선은 진짜 신선이니까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정철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세모 표시해 줄 거야. 자, 이러면 너는 원래 신선이었는데 황정경 한자, 일자니까 한 글자를 잘못 읽어 두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옥황상제가 되게 인자일 것 같잖아요. 옥황상제는 성격이 그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견우직녀 배웠잖아요. 견우직녀 이야기에서 얘들아 그 보면 직녀 자기 딸이잖아. 근데 얘들아 자기 딸하고 자기 얘들아 그 사위를 어떻게 해버려? 강제로 얘들아 찢어버리잖아. 일 안 한다고. 이 옥황상제가 진짜 엄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신선들이 일을 잘못하잖아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냥 바로 인간 세상에 벌을 줘요. 내려가 보내요. 그래서 벌을 간다. 벌을 받으러 가는 곳 이러면서 그래서 적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적이 죄를 짓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러면 지금 봐봐. 황정경이 뭐냐면 이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석가모니의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을 뭐라고 해요? 불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을 적어 놓은 건 뭐예요?
그건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교에서 얘들아 이 도교 사상을 적어놓은 책을 황정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도교의 경전. 도교의 경전을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대. 그럼 정철은 원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인간에 내려와서 왜 우리를 다루고 있니?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러분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신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적은 것이 뭐더라 얘들아? 잠시 동안 가지 말아라. 이 술 한 잔 같이 먹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어야 돼? 적강, 그치? 적강 모티프를 쓰고요. 그러면 세계가 얘들아 천상계랑 지상계로 나뉘어졌으니까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원론적, 그치? 두 개로 나뉘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적강 모티프를 쓰는 이유는 정철이 전생에 누구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적강 모티프를 쓰는 거야. 신선이었다는 걸,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정철은 자기가 추구하던 여러분 그 신선이 바로 자기였던 거야. 그러면 자신의 얘들아 그 왕정하고 여러분 객수 중에 뭐가 해소가 된 걸까요? 객수가 해소가 되죠. 맞아요. 객수가 아니라 내가 신선되고 싶은 마음이었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해소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이때 여러분 갈등은 여러분 객수의 그 근심을 해소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 아까 신선이 뭐 같이 마시자고? 술, 그치? 그래서 이런 선생님 북두칠성을 그려놨는데 북두칠성은 다른 말로 얘가 국자자리라고도 해. 국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해수라는 건 바닷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국자자리 별에 아주 큰 국자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술을 떠가지고 그 술을 마시겠다라는 거 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해수를 부어내요. 그 다음에 저 먹고 나를 먹여서 서너 잔을 나눠 먹으니. 그러면 여러분 북두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얘들아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자를 얘기하는 거고, 국자. 창해수는 여러분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그치? 술을 마시는 거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그럼 무슨 표현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국자하고 술을 보조관념으로 드러낸 거잖아. 오, 비유법이야.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술을 마시는 그 사이즈를 생각해 보세요. 정철이 얘들아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술을 마시면 독단지로 술을 마셨대요. 그럼 장독대로 이러면서 술을 마셨대. 그러니까 술을 진짜 좋아하고 진짜 말술이야. 진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하늘에 떠 있는 여러분 저 국자자리만큼 큰 국자를 떠서 그 정도로 술을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즈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그 사이즈가 큰 게 호탕한 기지. 여러분 사이즈를 내가 완전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이미 했는데 포연직이야. 맞아. 이런 걸 여러분 태도를 포연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다시 또 하트 표시랑 여러분 세모 표시 해줘야 돼. 여기서 저를 먹었대. 여기는 이제 정철로 돌아온 거거든. 그러면 정철의 입장에선 저가 누구야 얘들아? 자기야? 신선이야. 신선, 그치? 신선도 먹고 누굴 먹였다? 나를 먹였다고 했으니까 이게 정철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04번을 한번 갈게. 102번. 자, 여러분 술을 마셨잖아. 너무 기분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화풍, 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바람이 습습해서 살랑살랑 불어서 양액, 여러분 양액이 뭐냐면 여러분 겨드랑이야. 여러분 겨드랑이를 축혀들어. 구만리, 여러분 장공할 때에다 공자 이미 하지 않았으니까 반공할 때 공자인데 공자가 뭐더라? 하늘, 비어있는 곳이니까 하늘이야. 하늘에 적이면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술을 마시니까 자기가 뭐 할 것 같아? 날아다닐 것 같대. 너무 기분 좋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날았다 하면 돼, 안 돼? 아니야. 기분이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수를 가져다가 근데 그러면 이 술은 어떤 술이야? 나를 뭐하게 만든 술이었지? 기분 좋게 만드는 술이잖아요.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이러면 사해면 사방의 바다예요. 그러면 누구랑 단어가 똑같냐면 육합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육합이 뭐더라 얘들아? 온 세상 그치? 온 세상에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야. 그대로 읽어봐. 고로 노나.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에서 노나주다가 무슨 뜻이에요? 나눠주다지 그치? 고루 나눠주어서 억만창생 여러분 자 창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무조건 백성. 창생은 백성이야. 여러분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맹근 후에 맹들다가 무슨 뜻이더라? 만들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나 또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철은요 지금 바로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가지고 신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을 여러분 고루고루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가 다시 신선을 만나서 그때 술을 마시고 싶대요. 그러면 누구부터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신선되는 것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태도 한번 살펴보자. 아까 사이가 얘들아 뭐라고? 온 세상. 억만창생이 누구 무슨 뜻이라고? 백성. 자 여러분 나눈다는 건 백성들을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백성들을 다 챙겨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정신이 들어가야 돼? 애민 정신. 근데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선정에 대한 부분 거죠. 그쵸? 선생님 아까 이거 선정의 포부 여러분 총 4개 나온다고 했었지. 이게 4번째야. 마지막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정철은 공적인 일을 선택한 건가요? 사적인 일을 선택한 건가요? 공적인 일을 먼저 선택했죠. 먼저 공적인 일을 선택하고 나중에 사적인 일을 선택한다. 선공후사의 태도가 나타나. 선공후사. 자 하나 더. 그러면 먼저 얘들아 내가 나라 걱정을 먼저 한 거잖아. 백성들 걱정부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술 마실래? 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내가 즐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근심이 되는 일부터 해결하고 근심이 우야 우. 그 다음에 나중에 즐거운 일을 하겠다. 이러면 즐겁다가 한자가 뭐지? 락. 그치? 그래서 선우 우 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철은 여러분 2개가 있으면 2개 중에 우선은 공적인 일을 선택했지만 사적인 일을 아예 버린 거야? 아니지. 사적인 일도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을 균형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유괴선 중용의 태도라고 하죠. 중용은 여러분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태도. 그러면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을 모두 하겠다고 하니까 중용의 태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철이 얘들아 여기 얘기한 부분에선 무슨 미가 나오는지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순고미, 그치? 순고미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104번 한번 가보자. 말이 끝나자마자 학을 타고 구공, 아까 얘들아 공자가 뭐라고요? 하늘에 올라가니 공중에 하늘 가운데 옥소 소리, 피리 소리가 어젠지 그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우선은 여러분 옥소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우리 앞에서 옥정성 했었죠. 춘풍 옥정성 어디였어요? 누가 나오는 부분이었더라? 이건 이 춘풍 옥정성 소리에 얘들아 누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했더라? 하기, 선하기. 맞아, 선하기. 그러면 여러분 선하기 잠을 깬 게 얘들아 그 옥정성이 진짜 피리 소리가 아니었잖아. 원관념이 뭐였어요? 바람. 그러면 얘도 진짜 얘들아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표현법 똑같은 거 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조관념이 오피리 소리고 원관념은 바람 소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이거 은유법을 쓴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신선이 학하고 가는지 알겠지?
선생님 얘들아 학은 여러분 신선들의 무슨 동물이었다고? 교통수단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학 타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아직 현실로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어서 이게 소리가 어젠지 그젠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아직 꿈에서 덜 깬 상태니까 비몽사몽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화자의 상황은 비몽사몽한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2개 남았어 얘들아. 마지막 자 나도 잠을 깨어서 이러면 이제 그러면 꿈에서 어디로 나온 거야 얘들아? 현실로 나왔잖아. 그치? 바다를 굽어보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잠을 깨니까 망향정은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절벽에서 이렇게 굽어보는 거예요.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가가 뭐예요? 그치? 끝인들 어찌 알 수 있겠니? 그러면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바다의 끝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자 우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잠을 깨웠다고 했으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환몽구조의 단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환몽구조에서 꿈에서 깨어나는 걸 무슨 단계라고 해요? 강몽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냐면 각성하다라는 뜻인 거니까 강몽. 출몽 아니야 얘들아. 강몽. 자 그 다음에 깊이를 모르는데 끝을 어찌 알겠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86번 질문의 대답이에요. 86번. 그럼 86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림 86번이에요. 자 그림 86번이 여러분 우리 어디였냐면 25쪽 아까 선생님이 잘못 읽었던 거 25쪽에 얘들아 86번 보면 거기에 질문 있죠.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니? 그러면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끝에 뭐가 있니? 그럼 하늘 끝을 이러면 모르는데 바다의 깊이도 모르고 바다의 끝은 내가 어떻게 알겠니? 이거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답변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진짜 바다의 깊이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다는 학문의 지식의 끝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학문의 얘들아 지식의 얘들아 깊이도 내가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 끝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의 끝은 없어요. 여러분 공부의 왕도는 없어요. 공부는 계속해요.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많이 했겠죠 여러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계속 나와요. 나는 여러분 한 번 공부하면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계속 공부할 줄. 자 여러분 계속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정철도 학문의 끝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식의 끝 있다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법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두학과 얘들아 이제 자기가 왕정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문의 끝을 없으니까 더 공부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드디어 결사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명월이 여러분 아까 뭘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지 얘들아? 달을 보다가 여러분 달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잠을 잔 사이에 달이 여러분 하늘 중천까지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명월이 천산망락 여러분 자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네. 그러면 수많은 산과 수많은 여러분 곳에 그러니까 즉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더라. 그럼 이 말은 달이 온 세상을 비춘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아까 얘들아 앞에서도 이미 했잖아. 달은 여러분 누구의 은혜라고? 임금의 은혜니까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을 비춰줄 거라고. 그러면 이때 명월은 여러분 임금의 은혜 혹은 여러분 임금님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베푸는 선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와 임금의 선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도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 생각하죠. 그래서 유교적 충의사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선정은 이 선정은 화자의 선정이 아니라 누구의 선정이다? 임금님의 선정인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선정은 아까 앞에서까지 해서 4개고 이건 임금의 선정이야. 여러분 음보를 한번 표시해볼까? 음보는 3글자 정도에서 4글자 정도 끊어 읽으면 되는데 음보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글자 수를 한번 세볼까?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여러분 얘가 그러면 3543을 너무 잘 지킨 거잖아요. 이 3543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낙구라고 부르죠. 그러면 낙구가 있으니까 이 가사는 격식을 잘 지킨 정격 가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선생님이 얘들아 저번 주 문제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나는 당연히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당연히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못 쓰더라고요. 여러분 자 같이 정리할게요. 가사의 형식을 정리합시다. 가사는 여러분 음보 끊어읽기 단위가 몇이야 얘들아? 4음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음보 나오면 글자 수 패키지죠. 음수율 3, 4조? 4, 4조. 그치. 무조건 그냥 패키지지. 3, 4조, 4, 4조. 그냥 패키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연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연 구분 없죠. 계속 이어지는 글이니까 연속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는 그 모든 지문의 공간이나 내용들을 본사 1, 본사 2, 본사 3, 서사, 결사 이렇게 써놨거든. 얘는 그러면 서사, 본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네. 이게 몇 단 구성? 3단 구성. 그치? 갖고 있고.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 시조에도 정형성이 있듯이 가사도 정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사의 정형성이 어디서 들어가냐면 맨 마지막 행에. 그러면 이 정형성이 마지막 행에 이 누구랑 똑같아야 돼? 시조랑 시조 어디? 종장. 그치? 시조 종장 형식과 동일해야 되는데 그 시조 종장 형식이 아까 금방 여러분 쓴 것처럼 3, 5음절 이상, 4글자, 3글자, 4글자가 이게 시조 종장 형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조 종장 형식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낙구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사의 종류를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낙구가 있으면 격식을 정확하게 지켰으니까 정격가사. 낙구가 없으면 격식이 변했어. 변격가사. 그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사의 특징이죠. 이거 정리했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간동별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 그 광장은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 꼭 광장을 할까 얘들아? 응? 지금 잠깐 쉬고 그러면 잠깐 쉬고 광장 이어서 할게 얘들아. 자, 볼게.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당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여러분 그럼 명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작품에서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남과 북이 대립을 해요. 근데 남과 북이 사실 뭐 때문에 우리 계속 대립하고 있는 거지? 이념이 다르잖아. 이데올로기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념 대립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이념을 선생님이 이제 쓰기 편하려고 나는 이념이라고 줄여서 쓰겠지만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올 수 있어? 이데올로기라고 나올 수 있어 얘들아.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이념 대립 상황에서 여러분 이 명준이는 뭘 하냐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식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식인. 그러면 우리 지금 지식인이 나온 작품 뭐뭐 배웠어? 하수꾼도 배웠고 홀린 사람도 배웠잖아. 그러면 각각의 지식인들이 모두 다 고민하는 거는 맞지, 그치? 근데 그 고민하는 애들아 첫 번째 애들아 그 파수꾼하고 홀린 사람은 이러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나약한 지식인들인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 이념의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나약한 지식인이야. 그러면 지식인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같이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꼈던 명주는 이 A는 윤회를 남긴 채 월북을 하고 노동신문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되어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여러분, 명주는요. 남한 사회에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이따 정리해 주겠지만 남한 사회에서는 여러분 자유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 공공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윤회를 버리고 여러분 자기는 월북을 한 이유가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한에서 여러분 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월북을 한 여러분 이 명준이는 뭘 바라면서 왔냐면 이상향을 바라면서 온 거야. 남에서 북으로 오면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곳에 와봤더니 북한도 사실은 아닌 거야.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명주는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도팔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원하던 게 얘들아 없어요. 내가 지향했던 게 없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좌절. 맞아, 좌절이야. 그러면 명주는 여러분 이 북에서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좌절을 하는데 그 좌절했던 걸 여러분 누굴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거야? 은혜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야.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절을 은혜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명준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은혜도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되고 은혜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야. 그러니까 남성이랑 여러분 남편한테 얘들 기대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여성이라서 이 은혜도 유학을 떠나게 되고 이마저도 좌절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해소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얘들아 떠나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다시 또 좌절할 수밖에 없지. 남한에서 좌절해서 북으로 갔는데 북에서도 좌절을 하고 북에서 이러면 삶의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것 또한 좌절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좌절 몇 번 얘기했어? 3번. 남에서 북에서 은혜를 통해서 3번.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이 간호장교가 되어서 참전한 은혜를 제외하게 돼요. 그럼 자, 참전한 은혜를 제외했을 때는 여러분 이때 좌절감이 다시 뭘로 바뀌었을까 얘들아? 희망으로 바뀌었겠지.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생긴 거고. 자, 그런데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명준은 여러분 헤어졌으면 여러분 좌절감이 여러분 이제 크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내 아이를 가진 상태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좌절은 여러분 진짜 삶을 아예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좌절이 여러분 아주 극도의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명주는 포로가 돼서 포로 송환의 심사를 받게 되는 도중에 왜 얘들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 삶의 좌절 유일한 희망조차도 사라진 좌절감 때문에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남한에서 명준과 북한에서의 명준이 각각 얘들아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절망감을 느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얘들아 한번 봐볼게. 자, 여러분 우선은 남한은 공공의 삶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뭐만 추구하냐면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죠.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에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뭘 잃어버렸냐면 자기 삶의 혹은 공공의 이 사회의 지향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 지향점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보람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펼쳐진 부채 나왔지 얘들아. 부채에서 명주는 여러분 그 남한에서의 생활이 뭐냐면 책 하나 그냥 끼고 여자는 까다로운 동물이다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또 그냥 책 읽으러 다니고 그냥 얘라 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냥 골프 동물이다 여러분 이거 당구 이런 거 치는 내용들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완전 여러분 공공의 목표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북한에 올 때는 이 지향점을 찾으려고 온 거겠지. 근데 이곳은 왜곡되었고 여러분 아까 뭐 했다고 했냐면 획일화되었다고 했죠. 획일화된 왜 획일화됐어?
모두 여러분 정은이를 믿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일단 수령을 일단 지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획일화된 이념의 지배로 여러분 무슨 삶이 사라졌냐면 인간다운 삶이 사라져버린 사회적 모순의 환멸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여러분 뭘 상실했냐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얘들아 뭐만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곳은 여러분 지향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향점 자체가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봐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은 이론상으로만 보면 모두 다 공평하게 생활하고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 평등하고 공평한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나 여러분 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를 봐봐. 아니지. 너무 얘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잘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답지 않은 삶들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념의 허상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이념만 얘들아 강요하고 이념만 얘들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환멸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리 다 했으면 이제 1번 부분 한번 갈게요. 자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토로는 왼쪽에 들어서서 바른 편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면 왼쪽에 들어와서 바른 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오른쪽. 자,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대표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게 아니라 누구 측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북한 측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네. 자,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명준이를 뭐 하려고 이러다 부드럽게 대하고 있냐면요. 한 명이라도 포를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설득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설득하게 하려고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명준에게 뭘 보여주냐면 호감을 제시하는 거야. 호감, 나 너한테 호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부드럽게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에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얘들아 여기 앞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만약에 물어볼 건데 그걸 엄마가 물어봐. 아빠는 없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면 엄마가 얘들아 무슨 대답을 듣길 원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좋다라는 말 듣고 싶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북측만 딱 놓여져 있는데 북측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니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북쪽.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질문의 방식이긴 질문의 방식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질문의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무조건 뭐만 해라? 북쪽만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 속에서 뭘 받고 있냐면 선택의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들아? 없어.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게 여기선 여러분 명준이 놓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명준만 이런 상황이었을까? 우리 모두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 당시에. 그러면 이건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에 해당한다.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봐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국가적인 법에 접촉만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나를 잡아갈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들아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내가 타인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럼 날 잡아가진 않겠죠. 내가 얘들아 뭐 간첩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얘들아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여러분 무조건 잡아갔던 시기니까 나에게 얘들아 이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모두가 이념을 선택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을 여러분 무조건 정해져 있는 대로만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게 명준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명준은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여러분 쳐다보는 의도가 뭘까 얘들아? 얘 왜 설득이 안 되지? 의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더 바짝 내밀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설득이 안 먹히니까 더 얘들아 몸을 더 가까이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랑 이러면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대부분 딴 데 보고 있거나 몸을 이렇게 등을 뒤로 대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없다는 뜻이거든. 근데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호감이 있어. 호감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말은 명준을 설득하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위에서 얘들아 이런 행동이 얘들아 선생님 두 글자로 뭐라고? 호감. 호감을 계속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뭐 어쩌자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나라는 뭐가 많다? 굶주림과 범죄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부조리한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을 그냥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의 실상을 제시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북측논리 1번. 그러면 이때 실상은 여러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립국. 그럼 명준이는 여러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중립국만 외치고 있다는 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여러분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제시한다. 단호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려고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북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권리래. 뭐에 대한 권리를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야? 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혹은 말을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이 사람이 얘들아 명준이가 북으로 가면 여러분 이제 북에서는 여러분 이 시민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인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인민으로 살 권리를 왜 포기하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북을 선택할 권리, 인민으로 살 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중립국. 이번엔 장교가 말한다. 자, 그러면 아니 옆에 우리 이제 중립국의 의미를 봐야지. 자, 중립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 해석이 되는데 명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립국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중립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지금 이념 때문에 명준이는 완전 뭘 느낀 상태죠 여러분? 환멸. 그치? 좌절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에 대립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명준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준이가 우리나라를 그냥 포기한 거야. 좌절. 명준의 좌절과 그 좌절의 인식의 결과에 해당한다. 그럼 명준은 지식인 계층이잖아.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조리의 모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파수꾼 다랑 비교해봐. 파수꾼 다는 개선해 보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얘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곳이기도 하냐면 중립국은 여러분 명준이가 우리 사회에서 도망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도피의 공간이기도 하고 명준은 개선 의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도망갈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선택의 공간이다. 그래서 중립국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잘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2번으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그리고 여기 동문은 누구보다도 일터를 가지게 될 거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고 모든 인민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것이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초목은 풀과 나무인데 풀하고 나무가 명준이를 기다려요? 이건 달콤한 말이죠. 그래서 감언이설 같은 여러분 회유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유책에다 파수꾼의 어떤 단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딸기. 그치? 딸기랑 비슷한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북측은 두 번째 논리를 제시했죠. 어떤 논리를 제시했냐면 북한에서 너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 혜택을 제시를 한 거야. 여러분 네모칸에 혜택이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이 혜택 세 가지가 여러분 지금 누군지 한번 표시해보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연금.
번째는 일터. 그치? 자, 세 번째. 영웅 대접을 받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혜택 3번이죠. 그러면 혜택이 일단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선생님 조금 더 나눠볼게. 조금 나눈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묶어보자 얘들아. 여러분 연금을 받고 일터를 가진다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게 주는 혜택 첫 번째가 뭐냐?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생계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영웅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건 여러분 너에게 사회적 명예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측은 여러분 빈칸 없어요. 옆에 쓰셔야 돼요. 북측은 생계와 사회적 명예를 여러분 중요시 여기면서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몰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자, 여러분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는 건 여러분 또 다른 제안을 뭘 줄까? 쟤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추가적인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말하던 장교는 입을 연다. 동료의 심정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깸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럼 걱정은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여러분 명준이가 한 잘못이 뭘까요? 우선 두 개 있어요. 포로가 된 거. 남측의 사상을 받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그러면 하찮은 잘못은 포로가 되어서 남측의 사상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명준이 원래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지? 그치, 여러분 남한에서 생활한 거. 네가 포로로 여러분 생활하면서 여러분 포로가 되면 여러분 그 사상 교육을 받아요. 그럼 만약에 인민군이 얘들아 국군에게 포로로 잡히면 사상 교육을 민주주의 사상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인민군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을 받는 거죠.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걸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겠대. 여러분 얘가 무슨 충성을 바쳤어요? 아까 무슨 걸로 참전했다고 했더라? 인민군 장교로 참전했지. 그거는 높이 평가해주겠대. 얘는 인민군 장교로 참전한 거. 얘들아 인민군 장교로 참전한 사실. 그래서 일체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 측은 명준이가 혹시 달콤한 말로 너한테 혜택을 줄게라는 말로 여러분 속여도 가서 자기한테 보복행위를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이런 말을 덧붙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제국주의가 어떤 개념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렇지 거기를 여러분 이익을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대요. 북한은 여러분 6.25 전쟁에서 여러분 자기네를 침범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대? 우리래. 사실 누가 침범했어? 지네가 침범했잖아. 근데 우리가 침범했다고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이고 걔네들은 피해자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북측에서 생각하는 제국주의자는 누군 거야? 남측이고. 그러면 아까 얘들아 북측하고 중공군이 같은 한편이었지.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UN, 연합군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논리 얘들아 세 번째 옆에 정리 한번 해보자. 명준의 잘못은 탓하지 않고 명준의 얘들아 뭐를 높이 살 거냐면 참전을 높이 사겠다. 그런데 뭐는 없을 거다? 보복행위는 없을 것이다. 즉 처벌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북측의 논리 3번인데 선생님이 3번을 안 썼네요. 그래서 이게 북측 논리 3번. 북측논리 3번이야.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그래도 중립국 설득이 안 돼요. 18번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고 외쳤다. 설득하던 장군은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봐봐. 날카롭게 외쳤다는 거 막 짜증내는 말투를 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회유에 실패하자마자 얘들아 이 북한군은 바로 태도가 돌변했어. 맞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태세를 전환한다, 태도를 전환한다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이러면 얘는 태세를 전환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전환했냐면 아까 앞에서 얘들아 막 웃고 부드럽게 웃고 앞으로 막 다가가서 말하는 게 호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호감이 호의적인 태도에서 어떤 태도로 바뀌었냐면 막 얘들아 소리치고 얘들아 지금 증오에 찬 눈초리를 갖고 있으니까 적대적인 태도로 태세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때 좋아도 얘들아 정말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그러면 너는 더 이제 설명할 거 없어. 넌 더 이상 이제 회유하지 않아. 즉 명준을 설득하는 걸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포기해버리겠다. 그렇지. 자,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른 포울에게 넘겨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에게 간단한 한마디만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광경이 뭔데요? 남측에서도 이러면 포로송환에 대한 심사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남측 포로송환 심사 광경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남측 포로송환 심사를 떠올리고 있다. 송환이 아니라 송환.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그러면 명준이 여러분 남측 설득자를 만나지는 않을 건데 자기도 거기를 만날 거라고 뭐 하고 있냐면 상상. 그치? 이러면 상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추측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자넨 어디 출신인가? 여러분 이제 올릴게요. 서울이군. 그러면 여러분 남쪽 사람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명준이 태어난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준의 출신을 바탕으로 그치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이야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많이 팔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면. 왜냐면 여기 갔다 오면 라면부터 땡겨. 사람들이 라면부터 먹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 맵고 짠 그런 음식들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냐. 왜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냐.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 나도 알아요. 이러면 뭐 해주고 있냐면 공감을 계속 해주면서 이야기하네. 나 너 안다. 너 막 잘 알아. 대한민국의 과도기적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거 누가 부인합니까? 이러면 뭘 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잘못됐다는 거 얘기해. 근데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명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계속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북측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북쪽은 이런 거 해줄게. 이런 거 너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말하기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자, 이러면 북측은 어떤 말하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거냐면 이러면 논리적인 전략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인 근거를 들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남측은 여러분 어떤 말하기 방식을 많이 쓸 거냐면요. 나 너 이해해. 맞아. 너 그런 마음일 거야. 힘들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하면서 얘기하냐면 공감. 그러면 공감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그럼 북측은 어떤 걸 좀 더 강조하냐면 이성적 판단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감성적인 판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성적인 거, 얘는 감성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방식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도 설명을 해요.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데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느꼈을 거야. 그럼 이것도 얘들아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너 경험해보지 않았어? 너도 알지 않아? 계속 얘랑 공통점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 남측은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유주의를 계속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유주의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자유주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도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 성격을 지금 겪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과도기 성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여기 뒤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서 명준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나 명준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빈부격차. 남한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평등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라고 하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민주화를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정치적 혼란이 너무 심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는 무조건 사회주의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고 여러분 중도 진보가 있고 여러분 중도파가 있고 별의별 리다 이념들 다 이렇게 똑같은 민주주의고 똑같은 정치를 하지만 여러 개로 막 나뉘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혼란이 되게 심한 거야. 그만큼 자유가 있는 대신. 그래서 그 정치적 혼란을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북한은 획일화를 하는 대신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 다양성 속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부분 갈게요. 27번. 중립국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 타양만리 이국 땅이 어디야 얘들아? 중립국. 그치?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나는 너랑 한 동족이야. 그러니까 동족으로서 내가 너한테 충고 한마디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러면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냐면 난 너랑 한 동포야. 우리 한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조국애를 강조하죠. 칸 너무 넓은데요 여러분. 조국애를 강조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입니다. 지금은 조국은 당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무슨 전략을 쓰고 있냐면 너는 지식인이니까 너는 필요해 이런 의미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식인의 책임과 지식인의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측의 논리 3번이에요.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계속 뭐 해주고 있어? 얘를 공감하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식인인데 왜 불만이 많냐면요. 여러분 파수꾼 다와 누군가 공통적으로 얘들아 뭘 아는 사람들이었지? 진실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회의 모순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회의 모순을 뭐 할 수 있냐면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파수꾼 다가 바라는 여러분 사회가 무슨 사회였을까요? 파수꾼 다가 이리 때가 없어서 평온한, 그치? 진실을 밝히는 삶을 원했을 거고 누군가도 여러분 그분의 실체를 밝혀서 사람들이 우매하지 않게 살아가는 걸 바랬겠죠. 근데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인들은 여러분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명준이가 남쪽에서 환멸을 느끼니까 여러분 지향점이 있는 사회로 가고 싶으니까 어딜 갔어?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서 여러분 이상적 사회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환멸을 느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중립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이 크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 없애버리겠다고 여러분 제몸 없애버리겠으니까 종기를 낳았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 있는 거 무식한 사람 10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자, 여러분 명준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계속 강조를 해줘요. 근데 그 지성을 강조하는 게 위에가 3번이어서 3번 두 번을 썼네. 그래서 여러분 부충논리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몸하고 이런 종기는 비유 4번이야 4번. 위에 3번 있으니까 이게 4번이지. 자, 그리고 여러분 종기하고 우리 제 몸을 한번 비교해볼까 얘들아?
제목이 뭐야 얘들아? 제목 우리나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목은 우리나라, 여러분 조국, 이게 원관념이고 우리 조국에 지금 뭐가 났대요? 종기가 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종기는 여러분 어떤 아픈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건 썩은 부분은 이거 돌아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겠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치 없애야겠다라는 뜻인 거지. 과도기적. 미안해. 과도기적. 그러면 아까 얘들아 과도기적 문제점 뭐뭐 있었지? 빈부격차랑 정치적 혼란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없애자고 우리 몸을 없애겠는가. 이 종기를만 없애면 된다. 근데 이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지식인인 네가 필요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할 일이 많다는 건 어떤 할 일? 이거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지식인이 필요해. 그러면 지식인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4번이 아니라 몇 번이 돼야 돼 얘들아? 5번. 하나씩 밀렸어 얘들아. 미안해. 5번이야 5번.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할 바에는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해주면 너 중립국 가도 돼. 근데 중립국으로 가면 넌 개인으로서 행복할 거야. 그거 내가 의심하지 않아. 너 중립국 가도 돼.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봤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온다면 저는 당신께 개인적 조력까지 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서 얘기했을 때 개인의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뭐 하라는 거야? 중립국 가지 말고 남한으로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감하면서 이야기해주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뭘 하냐면 너 되게 친한 동생 같아서 그래.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여러분 인정의 호소하기 시작하죠. 사람의 도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조력을 약속을 해요. 이게 북측 논리. 미안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붙이면 돼. 6번이에요. 여러분 6번. 자 이렇게 6가지 얘들아 논리까지 펼쳤지만 여러분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번듯하게 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을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행동의 의도는 남측의 설득에 대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거절. 그러면 이 거절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을 외듯이 명주는 말할 것이다. 얘들아, 뭐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미래 시제잖아요. 그러면 명준의 무슨 거라는 걸 바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상상, 그치. 추측이라는 거 바로 보여줘.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자, 여러분 뭐뭐 할 것이다. 상상. 응?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면 얘들아 어깨를 추스린다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지. 어깨 이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이러면 찡긋하고 웃겠지. 이러면 추측이죠. 그러면 명준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설득을 여러분 이 남한 측도 명준을 설득하는 걸 뭐 했다? 포기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명준을 설명하고 있는 명준 말고 미안해. 이러면 남측이나 북측이나 북쪽 측에 있는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 행동들을요 다 얘들아 행동으로만 설수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설명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무슨 방식을 쓰고 있냐면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기 방식을 쓰거든. 자, 그 다음에 보여주기 방식을 쓴다는 건 인물들이 생각하고 있거나 감정들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걸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준의 생각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인물들은 여러분 다 보여주기랑 얘들아 이 간접적 제시가 더 많이 쓰였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시점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빈칸 안 만들어놨으니까 옆에다 따로 쓰세요, 여러분. 자, 이 글의 시점은 명준의 의식이나 명준의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시점이라고 보면 될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준만 그렇게 생각해. 명준만 그렇게 서술해줘. 다른 인물들은 행동만 제시를 해줘. 분명 여러분 기분이 나빴다, 호의적으로 다가간다, 기분이 좋았다 라고 해서 여러분 설득자들이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만 포커스를 맞춘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이걸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 제한적,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여러분 누구를 찾아줘야 되지? 초점하자, 맞아. 그러면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명준, 그치? 그래서 이러면 명준의 의식을 그대로 다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여러분 아까까지 여러분 모두 다 상상하고 추측하는 장면이었죠. 나오는 문 앞에서 이제 얘들아 밖으로 나온 거야. 이 천막 밖으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지. 여기서부터 현실이에요.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쩍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웃었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릴 정도로 계속 웃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은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웃음의 의미를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쁠 때만 웃어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너무 짜증날 때도 이러면 웃음이 날 때 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날 때도 있는 거지. 내가 얘들아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웃음이 날 수도 있어. 그런 건 자조적인 웃음이죠. 지금 명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의해서 웃음을 웃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쵸? 이거를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자기의 의지가 얘들아 먹혀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 통쾌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남쪽도 북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남쪽도 북쪽도 처지를 이걸 갈 수가 없고 여러분 모두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자신에 대한 자조적 웃음인 거지. 자, 허탈하죠. 왜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렸고 그 다음에 은혜조차도 죽은 상황에서 자기는 이 살겠다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허탈함과 슬픔으로 인한 여러분 이 헛웃음. 그러면 이때 웃는 웃음은 진짜 진정한 여러분 웃음이라기보단 자기를 그치다 비판하면서 웃고 있으니까 차가운 웃음이야. 그게 냉소적 웃음이지, 그치? 그래서 웃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여러분. 자, 펼쳐진 부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채는 뭘 상징하고 있을 거냐면 여러분 명준의 인생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명준의 인생을 상징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남한에서 북한에서 여러분 차근차근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서술해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과거를 뭐 하고 있다고 보면 돼? 회상. 그치. 그래서 펼쳐진 부채부터 과거 회상이야. 그러면 이걸 얘들아 구성 나오네. 무슨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죠.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다. 자,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인 명준이 걸어간다. 여러분 대학을 다닐 때인가봐.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가 어디에서? 남한에 있을 때. 자,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들여보고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느끼면서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명준은 남한에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월감. 자,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건 자기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정치가 왜 경멸이 되냐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니까 정치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저딴 식으로 정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해방 직후 여러분 남한이 정말 혼란스럽고 부패한 정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명주는 남한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만큼 아버지의 얘들아 이 월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월북을 한 게 왜 원망의 감정이 나타나? 이것 때문에 얘들아 감옥 가가지고 계속 고초를 못 하잖아. 아버지랑 내통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음에 부채 안쪽 조금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다가 보이는 분지인데 바다가 보이는 이 분지가 어디냐면 명준이 월북하던 당시. 월북하던 당시예요.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었고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나를 믿어줘. 알몸으로 나를 믿어줘. 여러분 알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얘들아 빨개 벗겼다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건 숨기는 게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혜한테 부탁하는 거죠. 나를 순수하게 좀 믿어달라고. 그러면 자신을 여러분 뭔가 세속적인 판단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여러분 순수하게 나를 좀 믿어줄 수 없냐 이렇게 바라는 거죠.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이 흔들리다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배를 타고 이러면 이제 월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숨어서 가야 되잖아요. 월북을 대놓고 나 월북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배를 타고 몰래 얘들아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자기를 숨기려고 배에서는 여러분 이제 생선 내장하고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버려놓는 곳이 있대. 거기에 숨어서 갔어요. 그럼 그 고기 비린내랑 고기 내장 썩는 냄새 있죠 여러분.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가 월북하고 있는 걸 회상을 하는 거야. 이게 월북하던 시기. 월북하는 그 장면이야. 그러면 이런 고생까지 하면서 월북을 한 의도가 뭐래? 뭘 꿈꾸면서? 유토피아를 꿈꿨대. 유토피아가 뭐예요? 이상향. 그렇지. 그러면 북에서의 얘들아 이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북에서의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조선인 꼬르즈 숙소의 창에서 이러면 이제 이 꼬르즈 숙소는 이러면 명준이 아까 앞에서 북쪽에서 얘들아 직업이 뭐라고 했었더라 얘들아? 기자. 그래서 기자니까 여기저기 숙소 머물면서 막 기자 취재하러 다니거든요. 그때를 얘기를 해. 그러면 어디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북한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불타는 저녁노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었다. 왜 얘들아 저 불타는 저녁노를 부러워하냐면요. 자긴 이제 그런 열정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막 불타는 여러분 저녁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열정을 상징을 해. 근데 자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이상향이 다 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있는 저 저녁 노을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그러면 자기의 신세를 구겨진 바바리 코트라고 설명하네. 이러면 인생은 짝짝 이렇게 짝짝 펴가지고 얘들아 자존심 딱 부리고 얘들아 내가 당당하게 살았는데 얘는 쭈구리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시래기 얘들아 축 처졌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 처지고 얘들아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가 이제 알았잖아요. 아무것도 자유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환멸, 절망 때문에 그 감정을 구겨진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으로 여러분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상에 대한 이 절망을 시각화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편법이에요? 추상적관념의 구체화 쓰죠. 맞아요. 추상적관념의 구체화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갈게.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었다. 도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라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나 웃고 있는 그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악마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자 우리 난소공 했던 거 생각해봐.
난소공에서 여러분 영이란다. 저 영수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악당도 못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 악당, 악마는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북한에서 자기 이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성경을 지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에 얘들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부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만약에 악마처럼 살았다면 이곳에서 아버지가 얘들아 지금 아버지 좀 고위간부야 북한에서. 그럼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지. 근데 자기는 그런 악마조차도 적응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어떤 웃음을 지는 거예요? 자조적 웃음을 짓는 거죠. 그래서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물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이러면 은혜를 어디서 만났더라 얘들아? 전쟁터에서 북에서 만나고 다시 이러면 전쟁터에서 다시 재회를 하잖아. 이게 재회한 과거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전쟁에서 은혜랑 재회한 상황을 과거를 뭐 하고 있다? 배상하고 있다. 자, 사람이 안고 뒹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이 광장은 북을 상징하는 광장이 아니라 명준의 광장이 점점 좁아진다는 건 명준이 꿈꿨던 이상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광장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푸른 광장이랑 의미가 똑같은 광장이라고 봐야 돼. 이거 북의 광장이 아니야 얘들아. 자,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대요. 그럼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립국으로 가는 과정이죠. 근데 왜 중립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살고 싶은 거잖아.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모두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나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은 자신이 그동안 남한에서 북한에서 살았던 과거를 다 부정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랫부분 또 갈게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줬더니 그래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럼 여러분 명준이의 의식에서는 스스로 얘들아 저 중립국에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냐면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자기 위로의 말이에요. 자,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잘 됐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얘들아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만 없으면 잘 됐을 거라는 건 지금 잘 안 됐다는 뜻이잖아. 그 잘 안 된 게 저 두 마리 새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 새를 보니까 여러분 명준이는 중립국에 가면 괜찮을 거야. 저 새들이 있네?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인식이 뭐가 된 거냐면 전환이 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의식이 전환이 되고 있다. 자, 이 두 마리의 새는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그러면 여러분 죽었는데 아이를 가진 상태로 죽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은혜. 자, 그리고 방금 태어난 아기를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명준의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은혜랑 명준의 아이.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트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만 그들의 사랑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러면 저 두 마리의 새는 여러분 날아오르고 있다고 했으니까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와 자기 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와 자신의 아이를 나타내주는 표상이 바로 새야. 그러면 만약에 새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중립국에 갔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둘을 만났으니까 중립국에 이제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으면 이제 사북자리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자, 우선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얘들아 부채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지금 원래 크게는 여러분 부채는 남쪽, 북쪽 여러분 지금 현재 사북자리 이렇게 나오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써봤어요. 내가 여기 나온 대로 첫 번째 남한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던 거, 두 번째 북한으로 월북하던 그 시기, 세 번째 여러분 북에서 여러분 생활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은혜를 만났던 거, 네 번째 포로가 돼서 체제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5번이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아까 얘네들이 점점 부채꼴의 모습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줄어든다는 건 아까 명준이가 자기의 뭐가 줄어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삶의 광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만 뭐라고 했니? 삶의 광장. 그치? 미안해. 삶의 광장. 삶의 광장이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여러분 명준이가 느껴야 되는 감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행복, 희망. 그래서 이건 명준의 행복과 명준의 희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걸 상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사북자리 의미 갈게요. 사북자리는 여러분 아까 지금 보면 완전 여러분 두 발도 딛고 서 있을 수 없는 좁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러면 명준이가 얘들아 지금 모여져 있는 현재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 두 발밖에 얘들아 서 있을 공간이 없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명준이한테 얘들아 위태로운 공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명준에게 가장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죠. 왜냐면 여기서 얘들아 좁아졌는데 여기 다시 어떻게 될 거니까 이제 넓어질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전환점이기도 하고 명준의 한계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면 모든 희망과 행복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9번 갈게요.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 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아까 두세 즉 은혜와 자기 아이.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있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으로 알아봤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섰다. 그럼 봐봐. 아까 부채꼴 사북자리까지 얘들아 어떻게 걸어왔다고 여기까지? 뒷걸음질 쳤대. 그럼 여기가 사북자리면 이렇게 걸어온 거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명준은 여기서 얘들아 앞모습 뒷모습? 뒷모습이죠. 여기 머리카락이에요. 뒷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사북자리에서 얘들아 빙그르 돈데 그러면 여기에 섰을 때는 여러분 명준이가 어떤 모습? 앞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 코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도로 바뀌는 부분이니까 아까 선생님 전환점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돌아서서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이 푸른 광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명준은 여러분 아까 배를 타고 바다를 왔을 때는 한 번도 이 바다가 푸른 광장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근데 두새를 딱 보자마자 바다가 곧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들이 날아다니는 이 광장은 북한의 광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푸른 광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푸른 광장의 뜻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바다와 푸른 광장은요 여러분 이곳에선 여러분 명준이 자기가 얘들아 뭐 한 사람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다고 푸른 광장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여러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자유가 넘치는 곳이죠. 왜냐면 새들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명준이 바라던 어떤 곳일까 얘들아? 이상적 공간이야. 맞아. 그러면 명준이 얘들아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가장 바라던 건 이념의 대립이 없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념,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남한의 문제점은 여러분 뭘 치중하다 보니까 뭐가 없었지 얘들아? 개인을 추구하니까 여러분 사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여러분 뭐가 없고 뭐가 있었어요? 개인은 없고 사회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삶이 공존하는 게 바로 이상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있고 사회적인 삶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푸른 광장은 어디밖에 없다? 바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어가세요. 자,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달았다. 왜냐면 명주는 여러분 총을 들고 이 새들을 쏘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 넉넉한 백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고 하고 총으로 쏘려고 하는 일까지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 앞부분에서 명준이 배를 탔는데 배에 얘들아 이렇게 배 구멍은 여러분 창문 이 정도 작은 창문들 있잖아. 이 창문으로 바다를 보는데 새들이 계속 자기랑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막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명준은 처음엔 자기를 감시하러 온 남측 북측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새들을 자기를 감시하는 감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무엇에 쓰였던 게 틀림이 없다. 왜? 감시자가 아니라 누구였으니까? 은혜랑 자기 아이였으니까.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이 탁 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막 새들이 막 좋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경쾌하게 날고 있는 이 새 모습에서 누구의 심리가 반영된 거냐면 사실 새들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거든요. 명준의 심리를 투영해주고 있는 거죠. 명준의 심리가 투영된다. 무덤을 못 이기고 온 못 이길 골 각시들이 손짓해서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었던 신내름이 문득 떠올리더라.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생각이 난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거울 속의 남자는 누구예요? 나거든요. 이런 명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명준이 이때 활짝 웃고 있대. 앞에서 웃었던 웃음이랑 똑같은 웃음이야 얘들아? 천막 밖으로 나왔던 웃음 아니죠. 이건 진정한 웃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여러분 어떤 곳? 이상적 공간. 그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공간이 누구라고? 푸른 광장. 이걸 발견한 데에서 오는 진짜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 그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야. 이상적 푸른 광장을 발견한 데서 온 기쁨의 모습. 근데 여러분 행방불명될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옆에 정리만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자. 자, 명준이 바다에 투신했음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여줬어요?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간접적이죠. 미스터리가 없어졌다는 건 여러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어디 갈 거냐면 여러분 51번을 갈 거예요. 51번 두 줄 남았어 얘들아. 자, 흰 바다 새들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 근데 분명 명준이가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새들이 뭐하고 있었지? 날아다녔잖아요. 좋아서 막 날아다녔잖아요. 명준이가 죽으니까 새들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새는 진짜 갈매기 그 새를 얘기한 게 아니라 명준이가 만들어낸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마스트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마카오도 아무데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디로 갔는지 이런 마카오에 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은 명준의 의식을 투사해놓은 물건이었던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새가. 그러면 의식의 투사물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새가 아니라 명준이 만들어낸 기억,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준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명준이 경험했던 가장 기억에 아팠던 기억, 과거의 기억을 새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새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야. 단순히 은혜하고 아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명준의 기억이기도 하고 명준의 감정을 투영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러분 아빠는 그 자살의 의미를 못했어.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 자세의 의미나 여러분 뒤에 전체적인 설명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책 갖고 오세요.